십몇 년 전만 해도 동네 카센터는 골목에서 가장 바쁜 가게 중 하나였어요. 엔진오일 갈러 온 차들이 아침부터 줄을 섰고 사장님은 점심도 걸은 채 리프트를 올렸다 내렸다 했거든요. 자동차 정비 기술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면 평생 밥은 굶지 않는다는 말이 그때는 정말 상식처럼 통했어요.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이 고되긴 해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으니 하루 마감할 때 지갑이 잘 접히지 않을 만큼 현금이 돌던 시절이었죠. 아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은 기술이라는 말이 그 골목에서는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골목을 다시 걸어보면 셔터가 반쯤 내려간 정비소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30년 넘게 차를 만져온 한 사장님은 5년 전 16곳이던 동네 정비소가 이제 10곳만 남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마저도 대부분 직원 없이 사장 혼자 리프트를 올리고 있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기다리다 문 닫는 날도 드물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5년 말 기준으로 2651만 대를 넘어서며 해마다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차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그 차를 고치는 가게는 줄어드는 기이한 어긋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전기차가 늘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쉽게 넘겨짚으시는데 사실 그 한마디로는 지금의 몰락이 절반도 설명되지 않거든요. 전기차는 방아쇠였을 뿐이고 방아쇠를 당길 총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조용히 장전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동네 정비소가 무너지는 진짜 구조를 숫자로 하나씩 두드려보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곳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현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삼전동 사장님은 24세 정비 일을 시작해서 꼬박 10년을 모아 자기 가게를 얻었던 분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장사가 워낙 잘 돼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회상했거든요. 그런데 5년쯤 전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 간판을 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늘어나는 전기차를 고쳐보려고 교육도 받으러 다녔지만 30년간 엔진만 만져온 그에게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라기보다 커다란 전자제품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결국 그는 정비를 접고 빚을 내서 지방에 자동차 검사소라도 차려볼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이건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라 통계로 또렷하게 찍히는 흐름이에요.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흔히 카센터라 부르는 전문 정비업체 수는 서울에서만 2010년 3,711곳에서 2023년 2,786곳으로 줄었어요. 13년 사이에 서울에서만 1,000곳 가까운 카센터가 조용히 사라진 셈이죠. 특히 임대료가 비싼 도심일수록 타격이 컸는데 용산구는 63곳에서 23곳으로 5년 만에 40곳이 없어졌어요. 서초구와 중구, 강동구, 송파구도 20곳 안팎씩 줄줄이 문을 닫았고요. 전국 단위로 봐도 2025년 1분기 자동차 정비업체는 36,170개소로 1년 새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네 카센터에 해당하는 전문 정비업만 58곳이 폐업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정비업체 수는 줄어드는데 정비 종사자 수는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다는 통계가 같이 잡히거든요. 언뜻 보면 업계가 괜찮은 것 같지만 뜯어보면 정반대 이야기예요. 사람을 여러 쓰는 큰 종합 정비 공장은 늘고 사장 혼자 버티던 작은 카센터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조사에서 전국 정비업체 중 74%가 직원 없는 1인 사업장으로 나타났어요. 넷 중 셋이 사장님 혼자 리프트를 올리고 부품을 주문하고 손님 응대까지 다 하는 구조인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는 카센터 사장들이 수두룩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던 타이어 공기압 보충을 요즘은 5,000원에서 1만 원씩 받는 곳이 생긴 것도 그 절박함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차는 느는데 일감은 줄어드는 걸까요? 첫 번째 열쇠는 우리가 타는 차의 종류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데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자동차가 169만 5천 대였는데 그중 13%인 22만 대가 전기차였어요. 하이브리드는 45만 대가 넘게 팔리며 신규 등록의 4분의 1을 훌쩍 넘어섰고요. 그 결과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를 합친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349만 4천 대까지 불어났어요. 반대로 휘발유와 경유, LPG를 쓰는 화석연료 자동차는 누적 대수 기준으로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등록 대수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카센터가 먹고 살던 파이 조각만 정확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치명적인지는 정비소 매출 구조를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동네 카센터 매출의 기둥은 예나 지금이나 소모품 교체거든요.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점화 플러그, 미션 오일, 냉각수, 벨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배기계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브레이크조차 회생제동 덕분에 패드가 잘 닳지 않아서 교체 주기가 길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나요. 내연기관차가 부품 3만 개짜리 정밀기계라면 전기차는 부품이 1만 5천 개 안팎으로 확 줄어든 구조예요. 부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고장 날 곳도 갈아 끼울 것도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고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 변화를 아주 냉정한 숫자로 정리했어요.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정비 수요가 지금의 30% 수준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10개 있던 일감이 3개로 줄어드는 셈인데 그 3개를 두고 3만 6천 곳이 경쟁해야 하는 그림이죠. 더 무거운 건 같은 보고서에 담긴 또 하나의 숫자예요. 정비업체의 70.3%가 사업 전환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준비가 늦은 게 아니라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열의 7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압력이 겹쳐요. 바로 오래된 차들이 정비소 대신 폐차장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래 카센터의 진짜 단골은 신차가 아니라 10년 넘은 노후차거든요. 새 차는 무상보증 기간 동안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가지만 보증이 끝난 낡은 차들이 동네 정비소를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에 이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승용차 기준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이 붙었어요. 그러자 최근 1년 사이 4등급 경유차 15만 대, 5등급 11만 대가 도로에서 사라졌어요. 100만 원 들여 고쳐 쓰던 차를 800만 원 받고 폐차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 된 거예요. 정비소 입장에서는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매출도 컸던 단골 손님들이 통째로 증발한 셈이죠. 세 번째 압력은 손님이 가는 길목 자체가 바뀌었다는 데 있어요. 예전에는 차에 이상이 생기면 일단 동네 카센터부터 들렀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제조사 앱을 열어 서비스 센터를 예약하거나 정비 플랫폼에서 견적을 비교하고 예약까지 끝내죠. 신차 보증 기간이 길어지면서 5년 10만 킬로미터까지는 아예 공식 센터만 다니는 소비자가 늘었어요. 여기에 스피드메이트나 오토오아시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네트워크가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깔았고요. 이들은 대량 구매로 부품 단가를 낮추고 카드 할인과 멤버십, 정찰제 견적으로 신뢰를 무기 삼아 파고들었어요. 동네 카센터가 오랜 세월 쌓아온 무기가 단골정과 사장님 실력이었다면 상대는 가격표와 시스템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가지 걱정 없이 명세서가 찍혀 나오는 쪽이 훨씬 마음 편하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변화라고 부를 만해요. 진짜 문제는 이 업계가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 모순에 있어요. 카센터의 수익이 사장님의 실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정해진 가격표에 묶여 있다는 점이거든요. 자동차 정비 매출의 상당 부분은 보험 수리에서 나오는데 이 값은 정비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자동차 보험 정비협의회에서 협의해 정하는 시간당 공임이 기준이 되죠. 그 인상률을 보면 2021년 4.5%, 2023년 2.4%, 2024년 3.5%, 2025년 2.7% 수준이었어요. 같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기요금, 공구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떠올려보면 체감이 오실 거예요. 정비공임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아주 천천히 올라온 셈이에요. 이 구조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그림이에요.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는 시장 가격으로 오르는데 팔아야 하는 음식값만 협의 테이블에서 정해지는 식당인 거죠. 손님이 몰릴 때는 박리담회로 버틸 수 있지만 손님이 줄어드는 순간 곧바로 적자로 넘어가요. 게다가 부품값은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차량 전동화와 첨단 안전장치 확산으로 부품 단가 자체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범퍼 하나에도 레이더와 카메라, 초음파 센서가 줄줄이 박히면서 예전 같으면 판금으로 때우던 작업이 통째 교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품을 비싸게 사서 끼워도 마진은 정해진 폭 안에서만 남아요. 매출은 커 보이는데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인 전형적인 속빈 강정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임대료라는 마지막 짐이 얹혀요. 정비소는 리프트를 놓고 차를 세울 넓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에요. 도심 한복판에서 200제곱미터 넘는 공간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부담인지는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카센터가 가장 많이 사라진 지역이 하필 임대료가 높은 용산과 서초, 중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썬팅이나 디테일링, 랩핑 같은 외장 전문 업체들이 대신 들어섰어요. 한 정비소 사장님은 이 변화를 두고 동네 의원은 사라지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남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꼭 필요한 기본 정비는 돈이 안 되고 선택적인 미용 작업만 돈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비업계가 겪는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위기는 사실 인력에 있어요. 업계 조사에서 정비 인력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를 넘어섰고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예요.
정년을 넘긴 60대를 다시 불러쓰는 비율도 16%에 달할 만큼 사람이 없어요. 정비소 대표들의 연령대 역시 50대가 가장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고요.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은 위험하고 무겁고 기름투성인데 초봉은 다른 업종에 밀리고 미래도 불투명하니까요. 예전에는 도제식으로 3년 배우면 평생 기술을 얻는다는 보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평생 기술의 유효기간 자체가 의심받고 있어요. 기술을 물려주려는 스승은 늙었고 기술을 물려받으려는 제자는 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그쪽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산업의 가장 아픈 지점이 드러나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는 2,939곳으로 전체 정비업체 35,942곳의 8.2%에 불과했어요. 10곳 중 9곳은 전기차가 들어와도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 진입장벽이 단순한 공부량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전기차는 400V, 800V짜리 고전압을 다루는 차량이라 감전 위험이 실제하거든요. 절연 공구와 절연 장갑, 고전압 차단 절차, 배터리 보관 설비, 화재 대응 장비까지 갖춰야 해요. 여기에 제조사별 진단 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용권까지 붙으면 초기 투자만 수천만 원 단위로 뛰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규모를 보면 체감이 오실 거예요.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차 정비 장비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요. 진단기 한 대 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 예순을 바라보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산이 아주 단순해져요. 앞으로 일할 날이 10년 남았는데 지금 수천만 원을 넣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게다가 전기차는 고장이 적어서 들어오는 빈도 자체가 낮아요. 장비는 비싼데 손님은 드물다면 투자 회수는 산술적으로 어려워지죠. 결국 상당수 정비소가 전환을 포기하고 남은 내연기관차만 붙잡는 쪽을 택하게 돼요. 개인으로선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다 같이 남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결정적인 벽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자동차 고장의 상당 부분이 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엔진 소리를 듣고 손끝 감각으로 유격을 잡아내는 게 최고의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스스로 오류 코드를 뱉어내고 그 코드를 읽을 권한이 있어야 정비가 시작돼요. 문제는 그 권한과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제조사가 쥐고 있다는 데 있어요. 무선 업데이트로 고쳐지는 항목은 아예 정비소를 거치지 않고 밤사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기계에서 바퀴 달린 컴퓨터로 바뀌는 동안 정비의 주도권도 손기술에서 데이터 접근권으로 옮겨간 거예요. 30년 경력의 장인이 진단기 화면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비소의 일방적인 비극으로만 읽으면 정작 중요한 그림을 놓치게 돼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비 수요의 소멸이 아니라 정비 수요의 대이동에 가깝거든요. 실제 숫자를 보면 전기차 시대의 정비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보험개발원 등의 분석을 보면 전기차 평균 수리비는 내연기관차보다 20%에서 30%가량 높아요. 전기차 보험료가 내연기관차보다 크게 비싼 것도 이 수리비 때문이에요. 고전압 배터리는 살짝 손상돼도 통째 교체가 원칙인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요. 등록 대수가 많은 코나 일렉트릭만 해도 고전압 배터리 일괄 공급 부품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요. 차값의 절반에 가까운 부품이 바닥에 깔려있는 셈이죠. 즉, 돈이 되는 정비 자체는 오히려 커졌는데 그 일감이 8.2%의 업체에만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정비소들은 아주 차가운 계산을 했어요. 모든 차를 다 고치겠다는 생각을 먼저 버린 거예요. 예전 동네 카센터는 오일 교환부터 미션 수리까지 다 받는 만물상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쪼그라들 때 만물상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업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전기차 고전압 진단과 배터리 상태 평가만 파고들었어요. 중고 전기차 거래가 늘면서 배터리 성능을 진단해 증명서를 떼주는 수요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에요. 배터리 상태를 숫자로 확인해주는 일은 중고차 시장에서 수백만 원의 가격 차이를 가르는 일이 됐어요. 예전에 엔진 압축 압력을 재던 자리를 이제 배터리 잔존 수명 평가가 대신하게 된 셈이죠. 또 다른 흐름은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그러니까 ADAS, 보정 영역이에요. 요즘 차들은 앞유리 하나만 갈아도 카메라 각도를 다시 잡아줘야 해요. 범퍼를 교체하면 레이더 조사각을 밀리미터 단위로 다시 맞춰야 하고요. 이 작업은 평평한 전용 공간과 전용 타깃 장비, 정확한 절차서가 필요해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뒤집어 보면 경쟁자가 적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 정비소는 아예 이 보정 작업 전문 공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주변 정비소들이 고칠 수 없는 차를 받아주는 뒷단 공장이 되는 전략이죠.
손님을 직접 끌어오는 대신 동종업체를 고객으로 삼는 구조로 갈아탄 거예요. 하이브리드에 집중한 곳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차는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엔진도 있고 모터와 고전압 배터리도 함께 있는 차예요. 기존 정비 기술이 여전히 쓰이면서 고전압 지식이 추가로 필요한 영역인 거죠. 30년 쌓은 엔진 감각을 버리지 않고도 새 시장에 올라탈 수 있는 징검다리인 셈이에요. 실제로 발빠른 정비소들은 하이브리드 배터리 냉각 개통과 인버터 점검을 주력으로 내걸었어요. 전기차로 곧장 뛰어넘기 어렵다면 중간 다리를 먼저 건너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지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삼전동 사장님이 검사소를 고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차가 전기차로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타이어와 휠 얼라이먼트, 브레이크액, 에어컨과 히터, 하체 부싱, 각종 안전검사 같은 항목이에요. 오히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체가 무거워서 타이어 마모가 훨씬 빨라요. 같은 크기 차라도 300에서 400kg 이상 더 무거우니 하체 부품 부담도 커지고요. 실제로 타이어 교체 주기가 내연기관 차보다 짧아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계속 나와요. 결국 전기차 시대에도 남는 일감은 있는데 그 항목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문제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간판을 바꿔달 수 있느냐는 데 있어요. 정부도 미래형 자동차 정비소 전환 시범 사업 같은 대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다만 규모와 속도가 현장의 붕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형 정비업체 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 것도 그래서예요. 산업 전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공장 노동자나 부품사만 떠올려요. 하지만 전환의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맞는 사람들은 골목의 자영업자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비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전기차를 고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전기차 히터가 고장났는데 수리대기가 밀려 계절을 넘기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자동차 정비소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축소판처럼 보여요. 지난 3, 40년 동안 한국 사회는 하나의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기술을 익히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개인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 성실함이 얹혀있던 판 자체예요. 엔진을 30년 만진 장인의 손끝 감각은 여전히 훌륭한 기술이에요. 다만 시장이 그 기술의 값을 매기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필름 카메라 현상 기술자, 유선전화 교환 기술자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기술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필요로 하던 세계가 사라져서 생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챙겨야 할 건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수요와 함께 늙어가고 어떤 기술이 새로 값을 얻는지 읽어내는 눈이에요. 정비업 안에서도 그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5년 뒤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리프트와 똑같은 공구를 가지고 있어도 무엇을 주력으로 걸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정비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에 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내 기술이 지금 늘어나는 시장에 붙어 있는지, 줄어드는 시장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그 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통계 안에 이미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숫자 몇 개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동차는 2651만 대로 사상 최대인데 친환경차는 349만 대까지 늘었어요. 신차 10대 중 4대는 이미 엔진 오일이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한 차예요. 반면 전기차를 만질 수 있는 정비소는 10곳 중 1곳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비소 넷 중 셋은 사장님 혼자 버티는 일인 사업장이에요. 이 네 줄의 숫자 안에 지금 골목에서 벌어지는 일의 거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있고 이동을 따라가지 못한 쪽이 먼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이동을 알아채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흐름을 자기 일에 대입해보는 습관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오래 다니던 동네 정비소는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새 다른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기술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을 따라 움직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세상의 흐름을 한 걸음 먼저 읽어드리는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